새벽 3시 30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박정수는 거친 문 두드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파트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 그리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서 계속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래층에 사는 이소희예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수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 사이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일이?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제발 믿고 따라와 주세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정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소희는 정수의 손목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느낄 수 있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 정수는 본능적으로 소희의 말을 따랐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고 평생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십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급하게 챙겼다. 할아버지, 빨리요. 소희의 재촉에 정수는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소희가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있어요. 뭐라고? 정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조용히 해주세요. 그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빠르게 내려갔다. 정수는 나이 때문에 숨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소희를 따랐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어두운 골목길로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잠옷 차림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때였다. 쿵. 정수가 살던 7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같았다. 저게 뭐죠?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위를 올려다보며 답했다. 할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수의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명 그가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누군가 불을 켜고 방을 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멀리 가야 해요. 빨리. 소희가 정수의 손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새벽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혹 택시만 지나갈 뿐이었다. 골목 끝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지금이에요. 예, 안전하게 나왔어요. 그녀가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소희 씨, 이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수가 간절히 물었다. 소희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반쪽이 가려져 보였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소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이 살던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3명의 사람이 내렸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저 사람들이 누구죠? 정수가 속삭였다. 소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정수의 숨이 막혔다. 네, 할아버지의 아들 준호 씨와 며느리 미란 씨, 그리고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간 정수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미란과 준호가 새벽에 자신의 집에 왔다고? 그것도 이렇게 몰래?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들이? 왜 그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왔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더 멀리 가야 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미란이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재산 정리를 하자고 은근히 압박했던 것, 아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 소희 씨,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있나요? 저는 탐정이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탐정, 왜 나를 지켜봤다는 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소희는 민우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신입 탐정이었다. 그녀는 최근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김미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소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선배인 민우에게 말했다. 형, 이 여자 좀 이상해요. 지난 3년간 남편 3명이 모두 사고사했어요. 뭐라고? 민우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모두 결혼 1년 안에 죽었고 모든 보험금 수혜자가 이 여자예요.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 두 번째는 가스 누출 사고, 세 번째는 추락사였어요. 민우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건 연쇄살인 가능성이 높겠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패턴이 명확해.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4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준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호 씨의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대요. 박정수라는 분인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네. 남편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를 노리는 거구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준호 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준호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 파산 직전이에요.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이 넘고 아버지 재산만이 유일한 희망인 상황이죠. 소희는 며칠간 미란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미란이 정수의 집 근처를 자주 배회하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수의 일과를 파악하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젯밤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어젯밤 11시 소희는 정수의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복하고 있었다. 미란과 준호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건물 앞 주차장에서 만나는 것을 봤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열린 차창 너머로 들려왔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준호가 망설이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 늙은이가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절대 얻을 수 없어. 낯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걱정 마세요. 사고로 만들면 간단해. 내가 그런 일 전문이거든.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정말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를 켜고 싶었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서 참았다. 언제 할 거야? 준호가 물었다. 내일 새벽 3시 반. 그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거야. 노인들은 깊이 자는 시간이고 방법은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할 거야. 아니면 강도가 든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상황 봐서 결정하지. 보험금은 당연히 나와. 사고사니까. 게다가 최근에 든 보험이 있잖아. 대화를 다 들은 소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녹음도 없고 정황 증거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정수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새벽 4시 24시간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찜질방 로비에서 소희는 정수에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할아버지, 며느리 미라는 연쇄살인범이에요. 뭐라고? 정수는 뜨거운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려 컵을 놓을 뻔했다. 지금까지 3명의 남편을 죽였고 이제 4번째 남편인 준호 씨와 함께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어요.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미란이 그런 여자였다니. 얌전하고 착해 보였는데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 그들의 대화도 들었고요. 준호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에요.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거예요. 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잡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요.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노리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잡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새벽 6시 민우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다. 민우는 소희와 정수를 사무소로 데려왔다. 사무소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안전해요. 그들이 여길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민우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정의를 위해 일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는 게 저희 일이고요. 먼저 증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소희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어젯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새벽 3시 20분경 3명의 사람이 정수의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사람들이에요. 소희가 화면을 가리켰다. 미란, 준호, 그리고 청부업자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다. 정수의 방 안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침대가 비어있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미란의 목소리였다. 불가능해.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했는걸. 화장실인가? 아니야. 불이 꺼져 있어. 그럼 어디 갔을까? 새벽에 나갈 일이 있나? 일단 기다려보자. 곧 돌아올지도. 안 되겠어. 계획을 바꿔야겠군.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무슨 사고? 추락사.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니면 가스 누출 사고로.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부족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로는 미수에 그칠 거예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시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걸 녹음하고 녹화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드는 거죠. 정수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도망 다닐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가 짜준 시나리오대로였다. 영수가 나야. 어제 일은 고마웠어. 내 집에서 자게 해줘서. 정수 형님, 무슨 소리예요? 어제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요? 아,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실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잤거든. 아무튼 고마웠어. 그런데 아침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이 좀 어수선해져 있더라고. 어떡해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서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문을 안 잠갔나. 비슷한 전화를 몇 명 더에게 걸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저녁 무렵 소희가 말했다. 할아버지, 벌써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분이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도청하고 있었어요. 도청이라니,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9시쯤 정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미란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괜찮아, 미란아.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응,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냥 거기서 잤지. 그런데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정리를 안 하고 나간 건지도 모르고.
그래도 무서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그래주면 마음이 놓이겠네. 전화를 끊고 나니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집인데도 무서웠다. 집안 곳곳에는 이미 민우와 소희가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삼시 정각 계획대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나야.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아버지. 준호랑 같이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미란과 준호가 서 있었다. 미란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미란이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도둑이 들었나 봐요. 물건이 좀 흐트러져 있네요. 실제로는 민우와 소희가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것이었다. 그보다 아버지,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란이 봉지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뭔데?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특히 노인분들께 좋대요. 비싼 거예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갑자기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가면서 정수는 재빨리 미리 준비한 비상벨을 눌렀다. 민우와 소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였다.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양이 충분하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티가 나면 티가 날 리 없어.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전 남편들도 이렇게 갔잖아. 그래도 아버지니까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하시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잖아.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정수의 가슴이 미어졌다. 준호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버지, 빨리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란이 다시 병을 내밀며 재촉했다. 정수는 병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런데 민우와 소희가 왜 안 오는 거지?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준호도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냥 목이 별로 안 마르네.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일작에 속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비싼 건데.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때 정수는 깨달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민우와 소희가 오지 않는다. 싫어. 정수가 병을 밀어냈다. 아버지, 안 마실 거야.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저희가 아버지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란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다. 준호의 표정도 굳어졌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미란이 천천히 물었다. 다 알고 있어. 미란아,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미란이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누가 알려줬죠? 그 탐정들. 정수는 놀랐다.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할아버지 혼자서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소희랑 민우 말하는 거예요? 정수는 더욱 놀랐다. 그 이름들을 어떻게 알지?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뭐라고? 사실 우리도 아버지를 미행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도.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미란이 소름 끼치게 웃었다.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정수는 절망했다. 정말로 끝인 건가? 민우와 소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조용히 끝났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미란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안 돼. 정수는 문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다. 소용없어요, 아버지. 준호야, 제발. 넌 내 아들이잖아.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정수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다. 소희가 준 것들 말이다. 호신용품과 녹음기. 잠깐. 정수가 소리쳤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미란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준호야, 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대답 안 해도 돼.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 미란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그렇죠. 외로운 노인, 가족에게 목마른 불쌍한 할아버지. 하지만 틀렸어. 정수는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다.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아, 내 눈. 준호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혼란을 틈타 정수는 문으로 뛰어갔다. 아버지. 준호가 뒤따라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정말로 끝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살아야 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다. 왜 멈췄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미란도 눈을 비비며 따라왔다.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그때 미란이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예정대로 해주세요. 네, 지금 1층이에요. 잠시 후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고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다. 민우와 소희였다. 두 사람 모두 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미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가 한 수 위였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를 너무 얕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재밌으니까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악독한 여자였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미란이 다시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정수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정수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빨리 하세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정수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아내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 놈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어르신, 닥치세요. 미란이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뭐야? 미란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손들어. 전부 꼼짝 마.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그들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어떻게 된 거야?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궁금해? 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정수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살인 계획, 과거 범죄 자백,
모든 게 다 사실 이 녹음기는 소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정수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다.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너희가 민우와 소희를 납치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 사실 민우와 소희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혼자서라도 그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어젯밤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후 나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제 있잖아. 정수가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너희들이 직접 자백한 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경찰관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김미란, 이준호, 당신들은 살인미수 및 협박,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정수는 차갑게 돌아섰다. 민우와 소희도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소희가 정수를 보고 웃었다.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다. 경찰이 미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조사해보니 김미란이 정말 연쇄살인범이 맞네요. 지난 3년간 3명의 남편을 죽였어요. 3명이나요? 네, 모두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어요. 이번에 할아버지도 그 대상이었던 거고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7층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할아버지, 조사 결과가 더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김미라는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번이 5번째 시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준호는 공범으로 확정됐고요. 4명이나요? 네, 모두 결혼 후 1년 안에 사망했고 모든 보험금을 그녀가 받았어요. 수법도 비슷했고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구나.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김미라는 무기징역 이상, 이준호는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20년, 준호가 나올 때쯤이면 자신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다.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다. 아들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차 한 잔을 끓였다.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씁쓸하면서도 편안했다. 며칠 후 민우와 소희가 찾아왔다. 둘 다 멍이 들어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보다 할아버지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납치당했는데도 침착하게 대처하셨잖아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미란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런데 할아버지,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다.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다. 73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탐정 일 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 73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소희도 거들었다.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용감하고 지혜롭다니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좀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잤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는 아내가 나왔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에게 웃으면서 말하더라. 정수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넌 아직 할 일이 많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정수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 씨, 저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네요. 정말요? 와, 정말 좋아요. 네, 저 같은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있기도 싫고. 할아버지,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73세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첫 출근 날 정수는 새 양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꽤 근사해 보였다. 박정수 탐정이라 나쁘지 않네. 사무소에 도착하니 민우와 소희가 환영해 주었다. 할아버지,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팀이에요.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다. 민우 탐정 사무소 마이너스 박정수 탐정. 6개월이 지났다.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정수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했다. 이제 그는 이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할머니,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 사기 결혼을 당한 중년 남성, 노인을 상대로 한 각종 사기 사건들. 정수의 경험과 지혜는 특히 노인 관련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노인의 심리를 잘 알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속는지도 알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사건이에요? 소희가 물었다. 70대 할머니인데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한대요. 또 가족을 사칭한 사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가 직접 가보죠. 이런 건 빨리 막아야 해요.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이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정수와 소희는 피해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제가 같은 할아버지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 진짜 딸이 아니에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할머니 진짜 따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정수는 할머니를 도와 사기범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한 명의 피해자를 구한 것이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은 바로 믿으시더라고요. 같은 노인이니까 그런 거지. 젊은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믿어.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사무소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수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이었다. 미라나, 준호야. 정수는 멀리 교도소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였다. 네,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박정수 탐정입니다. 아, 탐정님,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메모지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1년이 지난 후
법정에서 나오는 정수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73세의 탐정이 된 박정수 씨가 또 다른 연쇄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년간 총 47건의 사건을 해결하여 할아버지 탐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직접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한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기로 했죠.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제 가족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제가 도운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들 같다고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정수는 사무소로 돌아왔다. 벽에는 그동안 해결한 사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사기꾼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수는 뭉클해졌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할아버지, 오늘 또 의뢰 전화 10통 왔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바쁘겠네. 할아버지가 유명해지셔서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특히 노인 관련 사건은 다들 할아버지를 찾아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소희가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미란과 준호의 계획대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73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오늘 오후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요. 민우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응, 가자. 어떤 사건이지? 80대 할아버지가 가짜 손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릴 뻔했대요. 또 가족 사칭이구나.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 정수는 재킷을 입으며 웃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행 기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 후회? 전혀. 오히려 감사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준호 씨 면회는 안 가보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언젠가는 가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어디선가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73세의 나이의 말이다. 그날 밤 부산의 호텔에서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한 명의 할아버지를 구했다. 80세 할아버지였는데 가짜 손자에게 속을 뻔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줄 뻔했다고 한다. 다행히 제때 막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같은 노인이 도와줘서 더 고맙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미란과 준호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다. 73세,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할 나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진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해줘. 우리 아들은 비록 못난 놈이 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내일도 분명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난 준비가 되어 있다. 박정수, 73세 탐정.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도 화이팅이다. 일기를 덮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중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줄게. 정수가 창밖을 향해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 만날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우가 놀랐다. 응, 빨리 가고 싶어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80세 할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바보같이 진짜 손자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알아요.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가짜 손자는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건 큰 사건이네요. 민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전부 잡아야 해.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사기단의 본거지를 찾아냈다. 경찰과 협력해서 일망타진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수십 명이 피해자를 구했어요. 소희가 기뻐했다. 80세 할아버지는 정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할아버지가 도와주니 더 든든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 2년 후,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사무소에서 큰 파티가 열렸다. 뭘 축하한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해결한 사건이 100건을 넘었잖아요. 소희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왔다. 벌써 100건이나 됐나? 네.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정수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둘러봤다. 모두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 부부,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그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 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교도소 생활로 많이 야위어 보였다. 준호야, 면회 오시지 않아서 제가 출소하자마자 찾아왔어요. 벌써 나온 거니? 모범수로 감형받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요.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이제 됐어.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 반성했으면 새로 시작해. 네,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정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이제 정말 과거는 끝났어. 며칠 후 정수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할아버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가 말했다. 무슨 일인데?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전문가시니까.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첫 강연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탐정 박정수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을 뻔했는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탐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인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노인들이 정수에게 다가왔다.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우리 노인들의 영웅이세요.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는 이제 전설이에요. 민우가 말했다. 경찰들도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니까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제도 검찰청에서 전화 왔잖아요.
자문위원 해달라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또 다른 사건이었다. 정수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그의 모험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는 계속 싸울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3년 후 정수는 이제 76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정수 탐정 자서전 출간 기념회가 열리는 날.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소희가 꽃다발을 건넸다. 책 제목이 뭐예요? 민우가 물었다. 73세,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정수가 웃으며 답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수가 도왔던 사람들, 경찰 관계자들, 기자들, 심지어 준호도 왔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열심히 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기념회에서 정수는 짧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살아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수는 행복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도 이제 제 정신 차렸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이 본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전화가 울렸다. 네,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박정수 탐정입니다. 탐정님 급해요. 저희 할머니가. 정수는 메모를 시작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시간이다. 박정수, 76세,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탐정.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었다.